자, 우리 환경공학과 학생들 중간고사 잘 쳤습니까? 이런 질문 하는 거 아닌가? 네. 중간고사 치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이제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9주차 1교시 수업입니다. 음. 자, 우리 그 중간고사 범위에는 BOD까지 들어갔었어요. 제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나 부유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중간고사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BOD에서 끊긴 여러분의 기억을 COD로 확장시키고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 전에 수업을 했었던 부유물질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다음 경도와 알칼리도로 넘어가는 것이 이번 9주차의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대면 1시간 만나가지고 우리 수업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교과서 들고 오세요. 그때는 교과서 기반으로 진도를 나갈 겁니다. 자, 그럼 공지사항은 이걸로 했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이 분해될 때 필요한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었다면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물 안에 있는 유기물을 아이고야 넘어갔네 아이고야 자, 물 안에 있는 유기물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을 정량하여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물을 산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그 산화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측정하는 데는 산화제로 주로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중크롬산 칼륨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망간산 칼륨입니다. 네, 둘 다 칼륨이 들어가긴 하죠. 그렇지만 망간과 크롬이 주로 산화의 역할을 하게 됨에 있어서 망간보다는 크롬이 조금 더 산화력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망간산 칼륨으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어, 측정했을 때 뭐라고 표기한다 그랬죠? COD 망간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중크롬산 칼륨으로 COD를 측정할 때 어떻게 표현한댔죠? COD 크롬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크롬이 망간보다 훨씬 산화력이 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따라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학교에서 대부분 크롬 COD 크롬이 COD 망간보다 크다. 즉 하나의 시료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COD 크롬이 COD 망간보다 크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제 COD 크롬과 COD 망간 이렇게 측정하고는 COD 망간이 크롬보다 커 이러면은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COD 크롬이 COD 망간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같은 시료에 대해서 측정했을 때. 자, 생물학적으로는 분해가 쉽지 않아서 BOD 실험으로 잡히지 않는 유기물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시험 이전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던 유기물로 뭐가 있죠? 생물학적으로 이제 그 수중에 있는 유기물을 이렇게 미생물 한 마리가 이렇게 유기물 한 덩어리를 이렇게 몸 안으로 쏙 들고 들어와서 산화를 시키는데 이제 호흡을 하는 거죠. 호흡을 함에 있어서 미생물 한 마리는 요만한 사이즈의 그 유기물을 먹을 수 있다면 전분 같은 거는 미생물 한 마리에 비해서 크기가 얼마나 된댔죠? 그 크기가 얼마인지 알기도 힘들 정도로 전분 알갱이는 큽니다. 그래서 전분 같은 건 절대 BOD로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분자량이 큰 그런 어떤 복잡한 분자 구조를 가진 유기 화합물들도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COD 실험 방법을 활용해야만이 이런 어떤 유기물들을 잘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미생물 오늘 그렸는데 좀 귀엽네요. 네. 사실 코로나 같은 건 전혀 귀엽지 않죠. 뾰족뾰족 나와 있는 거 보면 한다며. 네, 이젠 그만 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게 되죠. 자, BOD 실험으로 잡히지 않는 유기물까지 COD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료에 대해 일반적으로 BOD보다 큰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COD 망간이 COD 크롬보다 일반적으로 작게 나온댔다면 COD 망간보다 BOD가 일반적으로 작게 나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COD는 BDCOD 더하기 MBDCOD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BDCOD의 이 BD는 무엇의 약자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나요? 바이오디그레더블 COD, 즉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COD.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COD라 그랬고, NBDCOD, 글씨가 너무 작아졌어. NBDCOD는 Non-Biodegradable COD라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분해 불가능한 COD를 NBDCOD라고 한댔어요. 그래서 BDCOD는 주로 무엇과 비슷하겠어요? 당연히 BOD와 비슷합니다. 비슷한 개념을 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BDCOD는 BODU 더하기 BODU거나, 아이고 여기에 는이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BODU이거나 K라는 개수를 BOD5, OEBOD에 곱한 것이 됩니다. 곱한 것이 돼요. 그렇지만 이 BDCOD 또한 COD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BODU, 즉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질의 총량을 의미하죠. BODU라는 것은 BODU를 U를 BDCOD라고 간주를 한다고 해도 COD는 그 값보다는 크다라는 거예요. COD는 BOD와 달리, 즉 BOD 측정할 때 얼마 걸린댔죠? 5일 걸린댔어요. COD는 BOD와 달리 약 2시간 안에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BOD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이 수중에 얼마만큼의 유기물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수 내 유기물 양은 하천수의 유기물, 이건 뭐죠? 네, 하천수 내 유기물 양은 BOD 혹은 DO로 간접적으로 볼 수 있고, BOD, COD 이런 걸로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 오탄데 무슨 오탄인지 기억이 안 나네. 자, 호소수 내 유기물 양의 조류의 생체량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COD를 사용하고, 하천수 내 유기물 양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로 BOD를 사용한다, 이런 뜻이었네요. 네. 자, 어떤 폐수의 유기물질에 대해 BOD, 오일 BOD와 COD를 다 측정했는데 BOD, 오일 BOD의 측정값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당연히 BOD, 오일은 BDCOD에, 자 잠시만요, 색깔을 바꿀게요. 오일 BOD는 BDCOD의 일부이고, 그죠? COD는 BDCOD, 즉 오일 BOD보다 더 클 거예요. 당연히 BDCOD는 BODU와 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일 BOD보다 훨씬 큰 BDCOD에다가 남분해성 COD까지 더한 것을 COD가 정량을 하기 때문에 COD를 둘 다 같은 시료에 대해 오일 BOD와 COD를 다 측정했는데 BOD가 상대적으로 아주 작았다면, 그러면 이만큼 측정된 COD 안에 이제 BOD, 오일 BOD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다 뭐란 뜻이에요? 나머지는 다 NBDCOD, 즉 난분해성 유기물질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폐수의 유기물질에 대해, 즉 같은 시료에 대해서 오일 BOD와 COD를 둘 다 측정했는데 오일 BOD가 상대적으로 무척 작았다면 그것은 오일 BOD를 측정한 사람의 손을 못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난분해성 COD가 많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애지간한 미생물로는 얘네들을 다 제거하기가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동료를 믿어야지, 그죠? 동료도 만만찮게 훈련받은 사람일 텐데 그렇지 않나요? 자, COD에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했지만 SS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S는 Suspended Solid, 즉 부유물질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죠? 부유고형물 혹은 부유물질 이렇게 불립니다. 적어줄게요. 부유물질. 우리가 부유물질이라고 할 때 여기서 부유한다라는 것은 물속을 떠다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유고형물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제 물속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알갱이들을 거의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모든 물속에 있는 알갱이가 우리 눈에 보일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게 알갱이가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물이 뿌예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을 놔둬도 아무리 시간을 가만히 놔둬도 가라앉지 않고 뿌연 이런 물들은 사실상 콜로이드 상태 이하의 사이즈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용존 상태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 분자 사이사이에 녹아있는 상태를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불순물 입자는 물 속에서 크기에 따라 가장 크기가 큰 순서대로 부유 상태, 콜로이드 상태, 용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탈 서스펜디드 솔리드, 즉 총 부유 고용물이라는 것은 해당 시료를 공극이 0.1, 즉 기억해 주세요. 0.1 마이크로미터인 여과지에 걸렀을 때 여과지 위에 걸리는 물질들, 즉 죄송합니다. 여과지 위에 걸리는, 즉 0.1의 포화 사이즈의 보건과학관 앞에 차가 지나가네요. 가끔 저렇게 큰 차 지나다니더라. 저 안쪽에 공사해. 자, 0.1 마이크로미터의 포화 사이즈보다 큰 알갱이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과지에 걸려서 여지 위에 잔류하는 물질들을 105도씨에서 건조. 왜 건조할까요? 일단 이 유리섬유 필터를 주로 써요. 유리섬유도 섬유라고 물에 젖어요. 그러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게를 달죠. 그래야 밀리그램 퍼 리터라는 단위로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농도 단위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무게를 달아서 여과를 한 다음에 여지 더하기 고형물의 무게를 달아서 처음에 빈 여지 무게 잰 것을 거기에서 빼면 그 위에 있는 고형물질의 무게만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여과를 하고 나서 바로 무게를 재게 되면 여지의 수분이 고형물질의 그 무게를 방해하게 되죠. 고형물질 사이사이에도 수분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105도씨에서 2시간 정도 건조를 하면 그 애지간한 수분은 다 날아갔다고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5도씨에서 2시간 정도 건조를 해요. 건조를 한 후에 바로 무게를 재면 사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재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저울이 있다고 칩시다. 요 위에 이렇게 여러분 0점 맞추고 요 위에 이렇게 뭔가 올려놔서 무게를 재게 되죠. 그때 사실 우리 정밀 저울이라 가지고 이렇게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안에 뜨거운 여지를 방금 105도씨로 이렇게 말리던 걸 뜨거운 여지를 가지고 나와서 바로 올려놓으면 이 뜨거운 열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여지의 무게가 굉장히 과소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소평가되는 여지의 무게를 그런 어떤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105도씨에서 2시간 건조하고 나오면 데시케이터라는 기구가 있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요 밑에는 실리카겔이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데시케이터에서 30분 동안 방냉을 해요. 데시케이터에서 30분 동안 방냉을 하는 도중에도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이 여지에 착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시케이터 안에 있는 수분은 이 실리카겔이
실리카겔이 다 먹어주는 거죠. 그래서 바싹 이렇게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여지를 이렇게 방냉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식었다 싶으면 무게를 재요. 그때 남아있는 여지 위에 있는 남아있는 잔류물의 무게가 뭐다? TSS, 즉 총부유 고형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부유 고형물을 재고 나면 사실 총고형물이라는 건 여지 위에 있는 고형물, 즉 아이고야, 여지 위에 있는 고형물이니 0.1 마이크로미터 이상인 이 여지 위, 그리고 요 아래의 그 어떤 고형물들은 여지를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지를 통과하면 요 밑에 이렇게 여지를 이렇게 올려놓고 어떤 장치에 의해서 이거를 하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큰 둥근 바닥 삼각 플라스크 같은 거 놔두고 여기서 펌프를 달아요. 그래서 요 위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달고 여기에 여지를 이렇게 깔아 놓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묶어버리죠. 그래서 딱 이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요 위에 시료를 50ml면 50ml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이 펌프를 온 시키면 여기 안에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요. 그럼 감압을 하게 되면은 요 위에 있는 물이 쭉 이렇게 빨려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물만 쭉 빨려 들어 나오게 되고 이 여지 위에는 뭐가 남습니까? 0.1 마이크로미터의 포화 사이즈를 통과하지 못한 고형물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때 요 밑에 나온 물 있잖아요. 요 밑에 나온 물 안에는 이제 콜로이드 상태 더하기 용존 상태의 고형물들이 요 밑에 통과해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료 안에 있는 총 고형물은 부유하는 고형물, 즉 떠다녀서 눈에 볼 수 있고 0.1 마이크로미터의 포화 사이즈 위에 얹어지는 그런 부유하는 고형물 더하기 용존 고형물이 됩니다. 밑으로 빠져나온. 그죠? 그래서 TS는 TSS 더하기 TDS. 내가 이런 것도 기말고사에 어떻게 낼까? 가로로 내겠지. 그죠? 자, 그래서 TS는 VS 더하기 FS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세로로 쫙 이렇게 해놓은 게 TS는 TSS 더하기 TDS. VSS는 역시 VSS 더하기 VDS. 그러면 V와 F의 차이는 뭐야? V와 F의 차이. V는 발라타일의 약자, 즉 휘발성이라는 거죠. 그죠? 태웠을 때 날아가는. 그죠? 그리고 F는 뭐죠? fixed, 즉 태우고 나서도 제로 남아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FS, FSS, FDS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 거예요. FS는 FSS 더하기 FDS, VS는 VSS 더하기 VDS, 그리고 총 부유 고용물은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 볼러타일 휘발성은 유기물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FS는 무기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기물과 무기물을 가르는 기준은 뭐다? 발러타일하다는 거죠. 그죠? 휘발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수질공학에서 휘발성은 하다는 것은 550도씨에서 연소시켰을 때 휘발되어 날아가는 물질의 성질을 휘발성이라고 합니다. 자, 하천과 호수에서 부유물질은 빛의 전달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도 방해하게 되죠. 부유물질 중에 유기성 성분은 물속에서 분해되면서 역시 용존산소의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용존산소의 감소를 동반하는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까지 했었으니까 그 다음 이제 우리 경도 넘어가야죠. 자, 경도는 우리 센 물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됩니다. 경도, 우리 센 물이라 하면 어떤 물을 의미할까요? 센 물. 여러분 어떤 물이 센 물이야? 센 물. 이게 우리 배운 사람의 얘기로 용어로 얘기하자면 경수가 돼요.
경수와 반대되는 말 여러분 이미 집에 혹시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연수. 그래서 연수화 기계 같은 거 여러분 쓰잖아요. 저도 써봤었어요. 애 키울 때. 물에 너무 금속류가 많은 것 같아. 애가 사실 그것 때문이었겠습니까마는 우리 큰애가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수기를 써야겠다. 우리 여러분 뭐 평소 집에서 C 브랜드 W사에서 내놓는 C 브랜드 뭐 이런 많이 쓰죠. 연수기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물. 그래서 이걸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보들보들 그죠? 머리가 보들보들. 그래서 이 센 물이라는 것은 거품을 내기 힘들어요. 거품 내기 힘든 물이고 배관 내의 스케일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스케일 여러분 한번 보면 수돗물을 너무 불신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보여주진 못하겠는데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돌아온 게 아니고 배관 내에 꽉 끼어있는 스케일의 주범이고요.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런 어떤 스케일이 많이 낀 배관, 녹이 많이 쓴 배관들은 주기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갈고 있습니다. 교체하고 있어요. 지하수의 경도는 접촉하고 있는 지층의 특성을 반영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 요 밑에 있는 표를 볼까요? 경도를 유발하는 주요 양이온 전부 다 칼슘, 마그네슘, 스트론튬, 철, 망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토양에 풍부하기 때문에 지하수는 센 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산 좋고 물 좋은데 놀러 갔는데 머리를 감으려고 하니까 샴푸가 풀리질 않아. 비누로 손을 씻으려고 했는데 씻어도 비누기가 가시질 않아. 그러면 이게 이제 센 물인 거죠. 센 물. 경도의 근원은 이가금속 양이온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이가금속 양이온은 칼슘, 마그네슘, 스트론튬, 철, 망간. 수질 환경기사 문제에서 다음 중 경도를 유발하는 금속 양이온이 아닌 것은 이라는 이런 쉬운 문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다음 금속 양이온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경도를 계산해라. 이런 문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면 수업 때 연습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경도를 유발하는 주요 양이온은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이 5가지 외의 물질은 양이온의 경우에 이 5가지 외의 물질은 공학상 그렇게 경도를 유발한다고 간주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 얘네들이 사실은 뭐가 되느냐면은 이 탄산염하고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탄산칼슘, 탄산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굳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스케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뭐 오래 사용하던 그 온수 뭐 이렇게 디스펜서라든지 이런 거 안에 하얗게 낀 것들이 다 이런 건데 사실상 얘네들을 없애려면 구연산이나 식초 같은 걸로 닦아줘야 돼요. 산성으로 없애야 돼요. 자, 항상 얘네들이 탄산염 이온과 함께 이렇게 착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요거의 양으로 탄산칼슘의 양으로 환산을 해서 경도를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50에서 100 사이의 경도가 가장 맛있는 물의 그 경도의 범위라고 해요. 그렇지만 맥시멈으로 150 정도까지 봐주기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고 나라마다 다른 그런 어떤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에 나갔는데 물이 텁텁하고 여기는 왜 이렇게 물이 산뜻하지 않담? 이런 생각을 외국에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상 굉장히 경도가 높은 물을 내가 마셨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체에는 별로 유해하진 않아요. 경도가 높은 물을 먹는다 해도 인체에는 별로 유해하지 않으나 그러니까 물맛을 해칩니다.
해치고 시사물에서의 스케일을 유발하죠. 그래서 150에서 300 사이가 센 물에 해당하고요. 300이 넘으면 매우 센 물에 해당해요. 스케일 금방 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자기주도 학습으로 과제를 한번 내볼까요? 근처 여러분이 흔히 사 먹는 생수병에 표지에 보면 이런 칼슘, 이온, 마그네슘, 철, 망간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어요. 경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길 바래요. 자, 알칼리도 다음 시간에 1교시 수업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